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실제로 겪었던 일. 제목은 장난스럽게 적어놓고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됐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18살 때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할 일은 내가 26살 때 겪었던 일이다. 나는 18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엄마 꿈을 꾼 적이 없었어. 난 원래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귀신이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정말 미웠어.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냐. 어떻게 꿈에서라도 엄마를 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 하고 나 자신을 많이 원망했었어. 그러다 26살이 돼서 드디어 꿈에 엄마가 나왔어. 근데 엄마가 정상이 아니었어. 꿈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제이크야, 엄마 힘들어 죽겠다, 좀 누워 있을게 하면서 내 무릎을 베고 누우려고 했어. 그러면서 내가 엄마 뒤통수를 보게 됐는데 뒤통수에만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서 듬성듬성 남아있고 뒤통수가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거야. 꿈속이지만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그래도 어떻게든 엄마 모르게 해서 걱정 안 시키려고 알았어 누워있어 좀 쉬어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일단 첫날 꿈은 여기까지만 꾸고 깼어.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엄마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지. 그런데 이틀인가 지나고 또 엄마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열이 펄펄 나면서 감기인지를 걸려가지고 이불 덮고 누워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는 거야. 나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이마 짚어보고 물수건 갈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사이에 엄마가 아픈 꿈을 4번인가 연속으로 꾸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생활이 잘 안 될 지경인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고 정신 못 차리고 하니까 과장님이 요즘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요새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했더니 과장님 어머님이 그런 거 잘 물어보는 스님이 계신데 내가 한번 물어봐 주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어. 암튼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정신 좀 차려야지 하고 며칠 지내다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스님이 그러는데 산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모들하고 외삼촌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그 주 주말에 바로 엄마 산소에 가봤어. 산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혹시 비가 와서 봉분이 씻겨 내려갔거나 하는 좀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어른들하고 같이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로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 다행히 산소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꽤 소름 끼치는 문제였어. 봉분 바로 옆에 큰 너구리 같은 동물이 죽어 있었어. 거기서 다른 동물하고 싸운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외삼촌이 얼른 집어서 멀리 버리고 다 같이 엄마 산소에 간단히 제사 지내고 왔어. 그러고 나니까 엄마 아픈 꿈은 안 꾸더라. 그냥 엄마 살아있을 때처럼 지내는 꿈만 몇 번 꿨어. 별로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귀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어도 뭐가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두 번째 이야기, 부동산 중개사의 이야기들. 방문을 반드시 잠그고 주무세요. 원룸촌은 정말 다양한 주인과 손님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한가롭게 손님을 기다리던 중 원룸 빌라 주인 할머니가 물건을 내놓고 싶다며 부동산에 오셨더랍니다. 풀옵션이고 4층 방이라서 금방 나갈 방이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대뜸 방이 다 좋은데 잘 때는 문을 잠그고 자야 된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현관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아니 집 안방문을 잠그고 자야 돼 라고 하시더래요. 왜 그러냐고 어쭤보니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셨대요. 예전에 그 집에 애랑 애엄마 둘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애엄마는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나갔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는 애를 매일 학대한 겁니다. 애는 너무 무서워서 잘 때 방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들어온 애 엄마는 소파에 누워 자고 애는 그 사이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귄 아이는 친구 아이들 몇 명과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출근하면 방문을 잠그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문 열쇠는 애가 가지고 나갔고요. 그런데 애가 놀러간 그날 새벽 빌라에 불이 난 겁니다. 취해오던 애 엄마는 불을 보고 4층까지 뛰어 올라가 아이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연기에 질식사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이후 엄마의 가족들 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 그 집에서 자꾸 방문을 두드리거나 문고리를 덜컥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했답니다.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인데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잠금장치가 없는 문으로 바꾸고 나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첫 입주자가 입주 후 바로 다음날 나갔는데 그 이유가 자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여자 귀신이 다가와서 자기애 어딨냐고 소리 지르고 누워있는 자기 배 위에서 방방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다시 잠금장치가 있는 걸로 바꾸시고 방문을 잠그고 자라고 하고 월세를 낮게 받으셨답니다. 문을 만구고 자면 문 두드리는 소리랑 문고리 덜컥거리는 소리만 나서 괜찮다고 하셨대요. 중개사님은 이런 방이 나갈까 싶었으나 낮은 월세 때문인지 나오는 족족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귀신 나오는 곳을 찾는 손님. 중개사님 부동산에 어느 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은 전국 어디든 상관없으니 귀신 나오는 장사할 자리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신 취급하지만 귀신이 있는 곳에 집이나 가게 등등은 대박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귀신 나오는 가게를 찾는 손님은 처음이라 중개사님은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며칠 전에 꽤나 깨름직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이 사시는 지방의 물건 중에 귀신이 나온다는 헛소문 때문에 임대고 매매고 아무것도 안 돼서 골치라는 말을 들은 것이 그 전화가 오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중개사님은 지인께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물건이 아직 남아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째선지 그 건물이 계약되었길 바라셨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직 안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전화 주신 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건물을 보러 가고 싶다는 말에 중개사님과 지인, 건물 주인, 손님 이렇게 4명이서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2층이고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장사를 하기엔 위치가 영 좋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만은 눈을 빛내며 건물 이곳저곳을 세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손님이 갑자기 정말 귀신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겠다고 모두 가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시곤 가시고 중개사님과 지인은 정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술을 걸치신 중개사님이 건물이 위치가 좀 안 좋긴 해도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이야기나 좀 해보라고 하자 지인분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쓰는 작업실, 창고 비슷한 건데 부품이 사라지거나 물건이 애먼데 있거나 한다는 그냥 흔해 빠진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중개사님께 손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한껏 흥분된 목소리로 건물 사겠다고 했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손님은 정말 감사하며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잊으실 때쯤 지인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 건물 산 손님이 알고 보니 오컬트에 심취한 진짜 정신이 이상한 분이었던 거였습니다. 오컬트 카페 주인인데 귀신이 나오는 건물을 구입하여 오컬트 활동을 하다가 의문사했다는 겁니다. 의문사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 건물에서 오컬트 카페 인원이 몇 명 모여 오컬트 의식을 진행하려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원 전부가 피를 토하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님 앞에 오컬트 의식을 기록하는 책에는 조용히 해라 이런 글씨가 가득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사의 집. 중개사님이 부동산에 앉아 계시는데 손님이 오셨더랍니다. 여자였는데 무보증 투룸을 구하는 중이라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이 사진사인데 아직 스튜디오 차린 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방 하나를 햇빛이 안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방을 구한다고 하더랍니다. 때마침 지하 투룸이 있어서 집주인과 손님이 만족하며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돼갈 때쯤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더랍니다.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고요. 집에 찾아가도 부재 중이더랍니다. 계약일이 끝나는 일까지 연락이 안 되어서 집주인은 그냥 방을 내놓고 싶어 했답니다. 방의 상태를 보기 위해 문을 열어보니 가구도 처음 들어올 때 있던 것만 있고 잘 살았다고 감사하다는 편지와 상자들만 있더랍니다. 안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있던 거 말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요. 그리고 다른 방. 사진 인화하는 암실 문을 열어보니 영화에서 보면 빨간 방 나오잖아요. 딱 그런 방이더랍니다. 그리고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있고 매달려 있고 떨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그냥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전부 한 사람만 찍은 사진. 밖에 상자도 전부 그 사람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처자라고 생각하여 다 버리고 신고 같은 것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스토커 처작가 스토커 짓 하다가 상대를 포기한 건 아닐까 예상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갈대밭.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완전 시골 마을이었어. 가구 수가 총 10가구도 안 되는 마을. 옆 동네도 마찬가지였고 방학이라 옆 동네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놀고 집에 가려는데 그날따라 달은 밝게 떴는데 이상하리만큼 주변이 어두웠대. 괜히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저 뒤에서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본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엄마가 있는 쪽으로 오더래. 동네 사람이 아니면 굳이 그 길로 올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무서워진 엄마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자전거를 끌고만 오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서는 엄마를 쫓아오기 시작했대. 솔직히 14살짜리가 달려봤자 얼마나 달리겠어.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그 남자는 엄마 가까이 다가오고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든 엄마는 옆에 있던 갈대밭 숲으로 숨어들었대. 다행히 바람이 좀 불어서 엄마가 갈대밭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 못 봤나 봐. 엄마는 갈대밭 속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남자가 가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자전거에 달려있는 딸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딸랑딸랑 거리면서 갈대밭 옆을 서성이더래. 몇 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다시 자전거를 끌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엄마는 그 남자가 엄마를 쫓아 갈대밭으로 따라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면서 지금도 고향 가시면 그쪽으로는 절대 안 가셔. 네 번째 이야기, 선배의 자취방.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소름 돋는 썰이 하나 있어.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동아리 사람들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된 거야. 수업이 끝나고 저녁 7시부터 술자리를 시작해서 새벽 2시 정도까지 마시다가 여자는 여자들끼리 자취하는 애들 방으로 갔고 남자들도 각자 자취하는 남자애들 방으로 가서 자기로 했지. 난 내가 평소에 잘 따르던 선배 형이랑 둘이서 형네 집에 가게 되었어. 그때 형이 살던 방은 반지하였는데 나랑 형은 그냥 잠들기가 싫어서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더 사서 들어갔지. 방이 좁기도 하고 날씨는 매우 더운데 방에는 선풍기밖에 없어서 그걸 틀고 창문까지 열고 술을 마셨지. 그때 우리 둘의 위치를 설명하자면 형은 침대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고 나는 반지하 창문 아래에 있는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어. 형이랑 술을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의 얼굴이 굳더니 재빠르게 내 멱살을 잡아서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야. 그 바람에 우리 둘 사이에 있던 술하고 과자가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지. 형한테 왜 그러냐면서 소리를 치는데도 형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얼어붙은 채로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 느낌이 이상해서 나도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지. 근데 어떤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 반지하 창문 쇠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팔을 계속 휘젓고 있는 거야. 우리 둘이 동시에 쌍욕을 날리면서 소리를 치니까 그 남자가 손을 다시 빼서 황급히 가더라고. 우리 둘은 너무 무서워서 그 더운 날에 창문을 다 닫고 잠들 수밖에 없었지. 더운데도 꼭 붙어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뭔가 몸이 갑갑한 느낌에 눈을 뜨니 형과 내가 꼭 껴안은 채 잠을 잤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남자의 품이 굉장히 포근하고 편안하다는 걸 느꼈어. 뭔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말이야. 형도 내 움직임에 깼는지 품 안에 있는 나를 놓아주면서 잘 잤어? 너 샴푸 냄새 좋다. 하더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 기도탑. 이건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의 대학교 동기 형이 겪은 실화야. 그 형은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이 형은 가끔 귀신을 볼 수 있거나 보이진 않더라도 옆에 있는 게 느껴질 정도래. 하루는 형 혼자서 밤에 기도탑에 갔었대. 그 기탑은 기도실이 여러 개 꼭대기까지 있는 건물이야. 밤에 가는 기도탑이 그렇게 무섭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기도방에는 전부 불이 꺼진 채 닫혀 있고 문에는 유리창이 크게 위아래로 나 있어서 안에 누가 있는지 볼 수는 있어.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다면 말이지. 근데 한밤중이라 불이 다 꺼져 있더래. 그 형은 1층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형이 느끼기엔 위층, 그러니까 2층에서 남자 목소리의 방언 소리가 들려오더래. 누군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 형도 기도를 시작했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야. 근데 이걸 귀신들이 좋아할까? 당연히 싫어하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방해를 해. 어떻게? 흔히는 잡생각이 들게 하거나 그렇지. 그런데 이 형이 아까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했지. 이 형은 자꾸 머릿속으로 뒤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 여기까지는 겁이 많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형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 말 그대로 인기척 비슷한 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형은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 형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근데 아까부터 들리던 방언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 그런데 이 방언 소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 다른 사람이 듣기엔 거북할 수도 있어. 심지어 밤이니까. 그런데 방언 소리가 이상한치만큼 너무 크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아까의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점점 중성적인 목소리에 가까워지더래. 형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 무서워서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었는데 방언 소리가 이상하게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더래. 그래서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눈이 크고 온갖 검은색인 여자 귀신이 웃으며 방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형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에 재빨리 기도탑을 나왔대. 6번째 이야기, 교복을 입은 여자. 아무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과 끝나고 개인정비 시간에 놀러 다니고 점호 마친 뒤에 잠자리에 들었지. 한참을 잘 자고 있었는데 가위에 눌려본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잘 자다가 선잠에 든 기분으로 정신이 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의 몸이 굳어있는 듯이 뻣뻣해진 느낌과 짙게 퍼져있는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가위에 눌렸다는 걸 직감하게 돼. 이날 가위 눌림을 직감하게 된 순간 내가 자고 있는 자세는 얼굴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정자세였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위 눌렸을 때 눈이 떠지는 날도 있고 안 떠지는 날도 있고 눈은 떠지는데 시야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날은 눈이 떠지고 모든 게 잘 보이더라고. 그렇게 정자세로 누운 채로 눈을 뜨게 됐는데 앞전에 말했듯이 내 고개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인데 얼굴이 천장을 향한 채로 누워서 내 시야는 내 코가 보일 정도로 눈알을 최대한 아래로 깔아내린 그 각도의 시야에서 고정이 되었어. 그 상태로 내 시야에 물에 흠뻑 젖은 교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앞전에 말한 내 시야에서 딱 목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 그렇게 몇 분 정도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여자가 서서히 내 쪽으로 한 발짝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온몸이 물에 젖어 있어서 발자국 소리가 터벅 이런 소리가 아니고 철썩 이런 소리가 났던 것까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 그렇게 한 발짝 오는데 이 귀신이 한 발짝씩 가까워질수록 고정된 내 시야에 조금씩 목까지만 보이던 게 턱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몇 발자국만 더 가까워지면 이내 그 귀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았어. 그 순간 직감적으로 절대로 그 얼굴을 마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들기 시작했어. 그 뒤로 제발 그 얼굴이 보이기 전에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쳤어. 보통 나는 가위에서 깨고 싶을 때 엄지발가락이나 오른쪽 검지를 움직이는데 이날따라 정말 무슨 짓을 해도 깨어나지가 않더라고. 내 스스로 깨어나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든 소리를 내서 내 옆에 자고 있는 동기가 날 깨우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선 비명을 지르려고 엄청나게 발악했어. 가위 눌려본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 가위 눌린 상태로 내가 아무리 크게 소리치려고 해도 목이 턱턱 메이면서 목 막힌 소리라고 해야 하나? 이 소리가 글로 형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글 읽으면서 한숨을 길게 쉬다가 숨 나오는 도중에 성대를 꽉 조여봐. 그러면 목이 꽉 막힌 소리가 나올 텐데
가위 눌린 상태에선 내가 아무리 크게 소리치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와. 다른 사람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그랬어. 그래도 그 소리라도 무조건 동기가 듣고 날 깨워주길 바라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계속 끙끙거리면서 내고 있었어. 그러는 중에 그 귀신 발자국 소리는 철썩, 철썩 하면서 조금씩 다가오고 목만 보이던 시야의 턱에서 입술까지 점점 더 나한테 가까워지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얼굴을 마주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초조해지고 있었어. 제발 좀 인기척 좀 느끼고 나 좀 깨워주길 바라면서 계속 목 막힌 소리로 울부짖는데 내 오른편에 있던 동기가 드디어 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났어. 그 순간 진짜 지금까지보다 더 힘껏 울부짖었어. 제발 나를 깨워주길 바라면서 정말 기적처럼 그 친구가 내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를 흔들어 깨워줬어. 그 친구는 사투리를 쓰는 친구였는데 그 특유의 사투리 억양으로 형, 어디 아프나? 일나라 일나라라고 하면서 내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워줬어. 그대로 벌떡하고 상반신이 팍 일어나면서 바위가 풀리면서 잠이 확 깨는데 바닥이 물에 젖은 자국도 없고 그냥 생활관 그대로인 걸 보고 드디어 깼구나라는 안도감이 들더라고. 그렇게 오만 긴장이 다 풀리고 그 동기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 와중에 내가 끙끙거리는 인기척에 깨어나서 날 깨워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위에서 풀려난 것도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신기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깨워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가위 눌렸던 얘기도 해줘야겠단 생각에 그 친구 침대 방향으로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친구는 반대편 방향으로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어. 몇 초 전에 날 깨워줬는데 말이야. 7번째 이야기, 어느 대학교의 괴담. 여름방학 즈음이었습니다. 아마 8월 중순인가 그랬을 겁니다. 컴퓨터로 오버워치를 하다가 문득 너무 몸이 찌뿌둥하고 그랬습니다. 방에는 룸메이트 한 명이 그냥 노트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고 저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휴대폰으로 멜론 스트리밍을 켜고 이어폰을 꼽은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마 새벽 1시 다 돼갔을 겁니다. 걷다 보니 홍익대 세종캠퍼스 말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 뒷길같이 오르막길이 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옆에는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따라 그냥 거기가 걷고 싶은 기분도 들었고 선배 중에 거기서 귀신을 봤다는 소리도 들어서 궁금해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단 오르막길을 한 절반쯤 왔을까요? 노래가 멈출 타이밍이 아닌데 노래가 멈추고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들렸습니다. 뭐지? 생각이 들었고 뭐 데이터 스트리밍이니 이 시간엔 잘 안 들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무슨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당시엔 방학이라 주변엔 사람도 없었고 오르막의 3분의 2 지점이라 딱히 발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줄기엔 갑자기 땀이 흐르더군요. 제법 걸어서 땀이 난 건지 갑자기 소름이 돋은 건지는 모르겠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거짓말같이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로 걸어가려던 순간 이어폰의 노이즈가 심해졌고 발소리가 다시 나면서 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뒤를 돌아봤고 무언가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고양이이더군요. 뭐야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뭐 방학이라 그런지 저 멀리 가로등 몇 개만 살짝 켜져 있고 제 주변은 깜깜했습니다. 제 앞에 무슨 표지판이 있었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전 그냥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계단 절반쯤 내려와서야 노래가 다시 나오더군요. 집에는 돌아오니 4시 조금 넘었더군요. 생각보다 오래 밖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뒤, 한 10월쯤이 돼서 그냥 친구들하고 낮에 그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밤에 봤던 그 자리에 있던 표지판이 안 보였고 무언가 뽑아서 공사를 했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제가 봤던 표지판이 뭐였을까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잘못 본 거라고만 하고 전 그날 무엇을 본 걸까요? 8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하룻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적이 있어. 그때는 우리 모두가 겁없는 10대였고 괴담과 공포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지. 그날 밤의 일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방학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했지. 도시 외곽에 있는 폐가에 가보기로 한 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 그 폐가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주민들은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돌리고 있었어. 우리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흥미를 느꼈지. 그날 저녁, 우리는 각자 집에서 랜턴과 간식을 챙겨 나왔어. 폐가로 가는 길은 숲을 통과해야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을 걸으며 우리 모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 나는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폐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집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우리 모두는 한순간 숨을 멈췄어. 안쪽은 더 어두워서 랜턴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우리는 거실로 보이는 큰 방에 자리를 잡았어. 친구 중 한 명이 랜턴을 중앙에 놓고 우리는 그 주위에 둘러앉았지. 처음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 각자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한 친구가 학교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는 야간 자습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학교 복도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라왔다고 했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모두 긴장한 채로 랜턴의 빛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듯한 소리였지.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거실 문 앞에서 멈췄어.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어.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아무도 없는 빈 복도가 보였어. 그 순간 우리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소리쳤어. 여기서 나가자. 우리는 모두 그 소리에 동의하며 급하게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왔어. 하지만 밖에 나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폐가를 떠날 수 없었어. 뭔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다시 들어간 우리는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어. 계단을 오르며 우리는 긴장한 상태로 주변을 살폈지.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우리는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갔어. 그 방은 어린아이의 방으로 보였어. 벽에는 낡은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어. 인형은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우리는 그 방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 한 친구가 이 집에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 라고 묻자. 다른 친구가 귀신이란 건 사람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야. 겁먹지 말자. 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인형이 갑자기 움직였어. 우리는 모두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 인형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어. 우리는 그것이 바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순간 모두가 느꼈어. 이 집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대로 잠을 자기로 했어. 나는 첫 번째 순번이었어. 나머지 친구들이 잠을 자는 동안 나는 랜턴을 들고 주변을 지켜보았어.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나도 졸음이 몰려왔어. 랜턴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는 잠들고 말았어.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나를 깨웠어. 눈을 떠보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고 나 혼자만 남아 있었지. 나는 놀라서 주변을 살펴봤어.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나가서 친구들을 찾아보았어. 하지만 2층에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친구들을 불렀어. 얘들아, 어디 있어?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친구들을 발견했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 나는 급히 다가가서 그들을 흔들어 깨웠어. 다행히 모두 깨어났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어. 우리가 2층에서 잤던 방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꿈이었지.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우리는 다시 그 방으로 올라가 보았어. 방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여자가 정말로 그 방에 서 있다는 것을 보았어.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어. 우리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뻗어 우리 중 한 명의 어깨를 잡았어. 그 순간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계단을 내려가며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집 밖으로 나왔어. 밖에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어. 이제 진짜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